최근에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저는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경선 과정, 그 다음에 후보 교체와 관련한 일련의 그 시간들,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무감사를 통해서 뭐 밝혀낸다 만다, 뭐 이것은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패배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걸 하는 것은 또 공당으로서의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저는 이번 선거를 그냥 바라보면서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뭐 그건 다 놔두고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부분 놔두고 참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을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참 너무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다. 저는 뭐 최근에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저는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패배에 대해서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어떤 복귀는 뭐 분명하게 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뭐 후보 경선 과정, 그 다음에 뭐 후보 교체와 관련한 어떤 일련의 그 시간들,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때 뭐 당무감사를 통해서 뭐 밝혀낸다 만다, 뭐 이것은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그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선거를 복귀하면서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찾아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패배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걸 하는 것은 또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후보의 문제, 뭐 이게 패배의 원인이 뭐 후보의 문제, 당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뭐 꼭 누구 뭐 특정인을 탓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당에서의 어떤 이런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 뭐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질 때마다 이제 뭐 그래서 백서도 만들고 지난번에 백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얘기는 다 많은 얘기예요. 그 총선 백서도 제가 봤어요. 얘기는 다 많은 얘기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러네 하고서 실행이 안 돼, 변화가. 근데 이제 쇄신이라는 말 하잖아요 요즘에. 쇄신이라는 게 새로운 신자예요. 새롭게 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새롭게 나아가라라는 게 저는 그 국민의힘에 제일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각자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건 사실과 다른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한테만 책임을 물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큰 방향에서는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 결국 저는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도해 나가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로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되느냐, 그것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자, 일단 그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의 표현을 쓰면 중수청이에요.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중수청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그 방향은 옛날부터 공감하고 있던 거고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중도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선거에 이기려면 중도를 얻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중심이 돼야 된다. 수도권의 민심을 우리가 이제 인천 경기에서 이번에 대패했잖아요. 네. 서울은 그래도 비교적 선전했어요. 네. 근데 인천 경기는 크게 졌단 말이죠.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근소한 차이로 졌는데 이번에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의사결정 구조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청년 좀 더 젊은 사람들로 세대 교체가 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퇴물이고 퇴장시키고 다 퇴출시켜,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또 그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쇄신해야 되고 젊고 수도권 좀 더 중도적인 쪽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내년부터도 국민들께서 다르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제가 지난 주말에 지방을 여러 군데를 다녔었어요. 지방을 다니면서 민심청취 겸 여러 곳을 많이 다녔었는데 지역에 있는 여러 그 당원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지인들도 쭉 만나러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여론, 그분들의 여론이 전체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일군의 여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쭉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번에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당 대표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당 대표가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또 최고위원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당이 정말 쪼그라들고 이제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데 이제 당이 쇄신을 하고 정말로 앞으로 정말 개혁을 해서 새로운 수권 정당으로 가고 이제 환골탈태에서 가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비어 있는 인천 계양을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비어 있는 아산.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몇 군데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 왜냐하면 다음 보궐선거는 그 내년 지방선거랑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없어요. 하반기에 네. 지방선거가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 많으면 6-7살 10개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10개? 거죠. 왜냐하면 아, 지방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빠지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도 네, 있으니까. 또 있었고. 자,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에도 빠지고 각각 지역에도 빠질 텐데 자, 원외에 있는 지도자급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무슨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한다든가 이게 예를 들자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 그분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험지로 다 나가라 이거죠. 수도권에 있는 험지 인천 계양을 한동훈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수도권에 있는 험지 나가고 충남 아산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또 나가고 다 나가서 다 희생하고 다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본인들이 당권에만 눈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인들도 당권 도전도 하면서 그 수도권 국회의석 한 석이라도 더 뺏어오고 하면서 그 한 석을 뺏어오면 사실상 2석 이상을 가져오는 그렇죠. 효과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본인들도 희생하고 본인들이 더 당에 힘을 더 붙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진짜 국민들도 진짜 그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당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천권을 쥐고 남들 보고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선공후사 공적인 걸 위해서는 자기를 좀 버릴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희생 그런 모습이 우리 당에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희생한다는 것은 결국 고통이거든요.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고 어떤 일정 기간은 그냥 진짜 그 직책 없이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다 평가하시고 지켜보시고 결국은 그런 사람이 또 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결국 이제 그 어떤 노선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더 우리 당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야 당이 혁신도 되고 쇄신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그게 없이 어떻게 쇄신이 되겠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 자기 것을 다 내세우면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 원외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다. 참석하시나요? 우리 저는 오늘 그 다른 일정이 전부터 있어서? 정해져 네. 있었습니다. 저는 좀 진짜 이 수도권에 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가 정말 반영이 많이 돼야 한다고 보여요. 실제적으로 너무 적고 너무 일부 지역 그러니까 TK, PK에 거의 편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당론으로 정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당론으로 정해진 게 민심에 부합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기존에는 어떤 좀 민심과는 좀 괴리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그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지지하시는 분들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는 또 그냥 그렇게 항상 그런 분들의 목소리만 따라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진짜 수도권이 전패할 거다. 그건 정말 이번에 경기도에서 150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이건 정말 그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요.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표밭이 변한다. 표밭이 변한다니까요. 표밭이 변해서 다시는 경기도의 1,400만 인구가 그냥 민주당을 당연히 의뢰껏 뽑는 제2의 호남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부분을 정말 국민의힘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맞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뭐 지금 수원 살고 있지만 수원을 일례로 들면 정말 그 전형적인 경기도의 표밭이 변화한 곳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예전에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원이 지역구 5개에서 절반 정도 있었어요. 그냥 민주당 반, 뭐 국민의힘 반, 3대2, 2대3 이렇게 그랬었죠. 예, 그랬었어요. 근데 염태영 시장, 지금 염태영 의원이죠. 염태영 시장이 12년간 수원시장을 하면서 표밭이 변해버렸어요. 지금 5개 지역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거기서 안정권이 3개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영통구나 이런데 지금 이순정 원외위원장이 있는 거기가 지금 조금 6대4로 밀리더라고요. 보면 투표를 해보면 5.5대 4.5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서울의 인구들이 특히나 청년들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집값 때문에 서울의 집값 때문에 다 외곽으로 빠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아니 서울 북부는 남양주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동부는 하남, 구리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남부는 뭐 성남, 용인, 뭐 그다음 동탄 이쪽으로 쭉 빠지는 것이거든요. 북부는 김포로 빠지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2030 세대의 보수화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되고 2030들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뭐 4050에도 당연히 공을 들여야 되겠지만은 새롭게 보수화되고 있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지지하시는 분들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 또 성향이 따라 가지고 쟤는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쟤는 뭐야? 또 왜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또 비난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 관전평이에요. 네. 관전평이니까 저는 지난 지방선거 이제 3년 반 전에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때 그 국민의힘 당시 경선이 저는 굉장히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윤 대통령이 누가 봐도 개입을 했다고 개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개입을 뭐 했죠. 김은혜 후보가 원래는 생각도 없었었죠. 당시 김은혜 의원은 네. 대통령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누가 봐도 친윤의 핵심 당시에는 당시 핵심 의원이었고 네. 장제원 비서실장의 핵심 측근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김은혜 의원은 분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면서 재선이었잖아요. 네. 초선이었죠. 네, 초선이었죠. 그냥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인수위 대변인을 하면서 즐겁게 부푼 희망에 그렇죠.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역할을 할 거니까. 거면서 네.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던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방향을 틀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해서 이제 새로운 재기를 꿈꾸고 있었고 모든 의원들 대다수의 의원들이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경기도지사로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그거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했고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죠. 김은혜 카드를 꺼내더니 그냥 경선 룰도 바꿔버렸어요. 룰도 바꿨죠. 네. 경선 룰을 바꿔버리더니 그냥 김은혜 카드를 그냥 조직이 움직였죠. 하면서 네. 그 당시에 네. 장제원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그냥 내려 꽂아버리듯이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그냥 되게 안타까운 장면이지.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김은혜 생각해보면. 네. 의원을 의원직 사퇴까지 시키면서 그렇죠. 내보내서 경기도지사
경선을 되게 시켜서 간발의 차이로 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강용석이라는 변호사가 나와서 그렇죠, 맞죠. 결국은 8,000표 차이로 예, 아슬아슬하게 지금 현 도지사에게 졌죠. 졌죠.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 넘어갔어요 민주당에게. 그렇죠. 예, 이기지도 못하고 예. 결국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또 이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에게 이를 갈면서 완전히 이 당시 정부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예. 완전히 갈라서 버리게 예, 되면서 예, 예. 맞아요. 됐고 민주당은 경기도는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그게 정권의 커요, 정권의 한 생각보다. 축이 그냥 예, 예. 한 축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거기서 막혀버렸죠.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중도 보수, 그다음에 경제 어떤 이런 경제 안정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나왔더라면 아마 그때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실패예요. 정부가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다는 거 어찌됐든 간에 정권 자체가 실패한 정권이라고밖에 저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단죄를 이번에 뭐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갑자기 이 주제와 안 맞게 갑자기 이런 얘기 길어지기로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의 실패 원인은 그 당선을 같이 했던 세력들을 다 쳐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선된 다음에는 뭐 이준석 청년을 대표하는 이준석 뭐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같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0.73%로 당선되게 하는데 그때는 힘을 다 모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 세력이었던 한 축이었던 뭐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중도 보수의 유승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군인, 뭐 해병대 사건으로 해서 군인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다음 나중에는 의료대란 이런 걸로 해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많이 줘버렸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 네 다리를 다 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이준석 쳐냈죠. 예. 어쨌든 간에 유승민 그렇게 쳐냈죠. 그냥 뭐 한동훈도 쳐내게 됐고 한동훈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다르죠. 맨 처음에 그런가요? 그냥 검사장이었는데 그냥 아니다, 뭐, 법무부 장관으로 데리고 와서 뭐 이제 엄청 잘 그렇죠. 썼다가 네. 그다음 비대위원장으로 등용해서 잘 쓰다가 그런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3년 뒤에 쳐낸 거고.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 우리가 선거를 특히나 대선이라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을 규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규합이 안 되고 그냥 다 쳐내버렸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지금 그 경기지사 선거에서 두 가지 저는 희망적인 면을 보는데 네.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에요. 불과 3년 전에 네. 우리가 네. 거의 이길 뻔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얻어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 사실은 3년 동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왜 도대체 저렇게 가지 하는 거에 모든 사실은 그 근원에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작년 총선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잊어버릴만 하고 분위기가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종섭, 황상무 등등의 대통령실 발 악재들이 막 나오면서 다시 생각이 났고 이번에도 올해도 1월에 대통령께서 안 보이신 동안에는 사실은 당 지지율이 우리가 더 높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랬었어요.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다시 얼굴이 나와서 손 흔들고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가 이제 내리막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건 이건 뭐 어쨌건 현실은 그분은 이제 우리 당에 안 계세요. 그리고 영향력 미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큰 우리가 잘못했었던 선택들의 그 근본적인 것이 하나가 지금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당의 희망을 봅니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계속 진통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방향에선 좋아질 거다. 그리고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유일하게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구간이 20대예요. 20대. 그리고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이대녀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에는 지난 대선보다 더 표를 주지 않았어요. 어디가 올라갔냐면 권영국 후보가 5%대더라고요. 유일하게 0.99인데 이대녀에서만 5%대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권영국 후보한테 희망을 던져봤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 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드리면 20대들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잘해 나가시길 바라는데 요즘 당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안 보여요. 잘해 나가세요. 근데 선거 끝나고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수습되고 진 선거를 그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이재명의 민주당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대선 쳤는데 근데 성공했잖아요. 2달 만에 계약 나오고 그 다음에 당 대표 나오고 근데 이랬잖아요. 그게 그건 성공을 민주정당이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잘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느닷없이 근데 이제 간밤에 느닷없이 아니, 계엄령 아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희망이라니까요. 간밤에 느닷없이 10시 반에 계엄령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대선 과정을 또 돌이켜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선 과정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선 과정은 시작도 안 했고 그 전에 아 맞네요. 아주 네. 일부분만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벌써 그냥 시간이 그냥 훅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 읽어드려요. 네, 제트님께서 대선 패배 후 저도 힘듭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영남 출신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영남과 영남 출향민들의 표를 갈라먹는데 왜 국힘의 열성 지지자들은 호남 후보를 대선 후보로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남 후보를 내세워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에 몰표 던지는 호남 출향민 표를 어느 정도 얻어야 합니다. 이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맞는 것 제가 나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었고 제가 호남 사람이니까. 그랬으면 한덕수 후보인데요? 한덕수. 근데 한덕수 후보는 농담이에요. 호남 정체성이 너무 약하셨고. 농담이에요. 그 민주당에 있는 호남 분들은 그걸 알아요. 승리방정식. 이제까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기더라라는 것을 그 공식을 아시기 때문에 꼭 호남 사람인데 그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 DJ 이후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전부 다 PK 이제 TK까지 돼버렸죠. 그렇게 해야지만 전국장동화를 통해서 민주당이 그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이러한 공식 꼭 호남 사람을 뭐 호남에 괜찮은 인물이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또 모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도 민주당 출신 중에서는 영남이나 이제는 수도권 아니면 충청도 출신이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충청도 출신이 나오면 이거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와 같이 수도권과 충청도를 먹어버리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충청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충청도가 빨간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나눠지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PK에서는 40%를 목표로 하고 TK에서 30%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얻어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 거기에 다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 TK에서 23%, PK에서 34%인가? 아마 그 정도 얻어왔을 거예요. 득표를.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수도권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걸 그걸 이렇게 뭐 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 예. 그리고 호남에서 100만 표 차이가 나더라고요. 호남에서. 그걸 어떻게 엎어요? TK, PK 해봐야 100만 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각각으로 하면 물론 이제 인구수가 다르니까 TK, PK가 훨씬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 절대 수는 틀립니다만은 그 표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뭐 호남 출신 국민의힘에서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제 방향은 중도 확장 그리고 이제까지 꼭 우리가 영남의 어떤 영남 자민련이라는 이런 그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수도권에게는 호남 춘향민들이 꼭 민주당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분들은.